여러분, 깊은 밤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듣는 이야기에는 유독 약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 혹은 서로를 굳게 믿기로 한 약속들 말이죠. 하지만 가끔은요, 그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의도, 그리고 약속을 가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오늘은 2023년 5월 부산에서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실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부산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이라 부르는 비극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독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인 장면들로 시작해서 너무나 일상적인 동선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과외 앱 메시지, 흔한 교복 차림, 그리고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용 캐리어 하나. 그 익숙한 풍경들이 어떻게 잔혹한 범죄의 소품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공기를 제3자의 시선으로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2023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23세, 1999년생이었던 정유정. 그녀는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건 2015년 서면 총기 탈취 사건 이후 무려 7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이 사건의 잔혹성과 특이점에 경악했다는 뜻이겠죠. 대체 무엇이 평범해 보이던 20대 여성을 그토록 무서운 괴물로 만든 걸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과외 앱이었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유명 앱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가입 방식이 기괴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녀가 보낸 첫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인데요. 영어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학부모의 정중한 요청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뒷이야기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비슷한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닌 것 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그날 갑자기 든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타겟을 정하고 유인하고 실패하면 다시 다른 방식을 찾는 집요한 사냥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5월 24일경 피해자 A씨가 정유정의 제안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대화가 끊겨야 맞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제 아이를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 일단 시범 과외라도 한 번만 받아보고 결정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죠. 결국 A씨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맙니다. 이 지점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강사로서의 책임감과 친절이었을 그 선택이 가해자에게는 닫혀있던 살인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약속된 날짜는 5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정유정은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그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길을 나서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누군가는 이상하게 봤을지 모르지만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고 과외라는 상황은 경계심을 낮추는 명분이 되기 쉬웠습니다. A씨의 집 문이 열리고 정유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A씨가 혼자 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집안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훗날 부검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몸에서는 무려 110차례의 차창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유정은 한두 번의 공격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의 굵은 정맥과 가슴 부위의 허파를 집요하게 찔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분풀이이자 그토록 갈망했던 살인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광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둔 뒤에도 정유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물을 다루듯 시신을 대했습니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태연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캐리어를 챙겨 나옵니다. 더욱 기괴한 건 그 다음 동선입니다. 중간에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쇼핑하듯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냄새가 진동하는 A씨의 집으로 돌아가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캐리어에 넣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CCTV로 보면요. 마치 심부름을 다니는 사람처럼 너무나 덤덤하고 일상적입니다. 그 평온한 걸음걸이의 목적이 시신 훼손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라도 등 뒤에 오한이 서릴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27일 새벽 3시경 정유정은 자택을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합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역 인근의 낙동강변 숲속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처음엔 그저 어린 손님이 새벽에 혼자 여행을 가나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사의 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젊은 여자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인적 없는 캄캄한 숲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약 20분 뒤 다시 숲에서 나온 정유정은 택시를 다시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캐리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들고 나왔습니다. 기사는 그 짧은 순간 본능적인 공포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저 가방에 든 게 뭘까? 왜 이 새벽에 인적 없는 풀숲에 들어갔다 나왔을까? 결국 기사는 그녀를 내려주자마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너무 수상하다. 이 짧은 신고 전화 한 통이 하마터면 묻힐 뻔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오전 6시쯤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폭통을 호소하며 하혈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경찰은 정유정을 병원에 데려가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하혈 흔적은 없다는 진료 결과가 나왔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연극이었던 셈이죠. 그녀를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는 A씨의 신분증과 혈흔,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유정은 A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지갑을 따로 챙기는 행보를 보였는데 경찰은 이를 두고 그녀가 피해자를 실종된 것처럼 꾸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완전 범죄를 노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전 국민을 가장 경악게 했던 건 그녀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처음엔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던 그녀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입을 열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 같은 검색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탐닉하고 도서관에서 범죄 소설을 수십 권씩 빌려보며 자신만의 뒤틀린 환상을 키워온 겁니다.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낸 그 치밀함은 오로지 살인의 경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유정의 삶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친구도 직업도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살며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손녀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 결과 그녀는 최종적으로 28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27점을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기술이 전혀 없었고 말투가 어눌했으며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허술함도 동시에 보였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녀를 은둔형 외톨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신분 탈취를 꿈꾼 범죄자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식어로도 그녀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유정의 이중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부에 무려 21차례, 2심까지 합치면 총 4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죠.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반성문을 많이 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 체포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자기적이다. 2024년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10회에 달하는 잔혹한 자창, 양손목 절단이라는 가학성, 그리고 치밀한 사체 유기 계획. 재판부는 그녀에게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사형은 면해주었지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던 택시기사님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냥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정유정은 준비했던 다음 계획을 실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광역시 경찰청은 6월 8일 용기 있는 신고로 추가 범죄를 막은 기사님에게 표창장과 신고포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부산 또래 여성 살해 사건. 이 비극적인 기록을 따라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유정은 범행 전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근거 없는 분노가 향한 곳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던 한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이 참 삭막하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건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의 작은 행동 하나를 눈여겨보았던 한 시민의 예리한 직감이었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감각이 찾아온다면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감각이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 이웃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일지도 모르니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